에콰도르가 중국의 귀싸대기를 날렸다고 하는데요. 일본, 미국, 중국을 모두 거부한 에콰도르는 오직 한국만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말 한마디에 세계 열강이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콰도르에서 외교 보안 담당 특별차관으로 일하고 있는 에스페란사 카스트로입니다. 저의 마음은 수백 마일 떨어진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저는 에콰도르의 외교 보안 담당 특별차관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저희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다에서 오고 있었어요. 카를로스라는 제 비서가 보고서가 준비되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폴더를 열어보니 속이 뒤틀리게 만드는 사진들이 보였어요. 마약 카르텔들이 우리 바다를 침범했어요. 이런 범죄 조직들은 쾌속정을 이용해 불법 마약을 운반했고 우리 물고기를 훔치는 어선들과 함께 일했어요. 가장 나쁜 부분은요? 우리 해군 함정들은 너무 낡고 느려서 그들을 잡을 수 없었어요. 저희에게는 몇 척의 순찰선만 있었고 범죄자들의 빠른 쾌속정을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저는 카를로스에게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은 불법 선박을 발견했는지 물어봤어요. 그는 조용히 마약선 47척과 불법 어선 32척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순찰선들은 그중 단 3척만 잡았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곳 중 하나였어요. 저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대사들에게 전화하라고 했어요. 전 세계 우리 친구들에게 지원을 요청할 때가 왔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좋은 남색 정장을 입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저는 밤새 다른 나라들의 군함들에 대해 읽고 에콰도르가 그들의 도움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당신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요. 강대국들의 대사들과의 첫 회의를 향해 걸어가면서 저는 가슴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옳았어요. 하지만 저는 에콰도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라들이 서로 도와주는 방식에서 모든 것이 얼마나 바뀌려고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저의 첫 번째 회의는 미국 태평양 해군 사령부의 부사령관인 브라이언 리처드슨과 함께였어요. 리처드슨 씨는 에콰도르의 문제가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하며 거대한 미국 군함들의 광택나는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그는 세계에서 가장 첨진된 배인 구축함 3척을 제공할 수 있으며 우리의 마약 문제는 한 달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 리처드슨 씨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는 물론 미국 해군 장교들이 모든 작전을 지휘해야 하고 20년 동안 우리의 가장 좋은 항구 2곳을 임대해야 하며 에콰도르는 앞으로 모든 군사 장비를 미국 회사에서만 독점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에게 그것은 미국 장교들이 우리 자신의 바다를 통제한다는 뜻이며 외국인들이 우리 바다를 점령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물어봤어요. 리처드슨 씨의 친근한 미소는 얼음물처럼 차갑게 변했어요. 그는 카스트로 양 받아들이든지 포기하든지 하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도움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침입을 다른 침입과 바꾸는 것이었어요. 일본 대표인 야마구치 시니치로와의 회의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에콰도르가 모든 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를 원했어요. 이제 그들은 우리가 잡는 모든 것을 감시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조건들도 똑같이 까다로웠어요. 독일은 에콰도르가 전체 유럽연합 해상 통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독일 조선소에 영원히 의존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의 계약서를 주의 깊게 읽었을 때 저는 프랑스에게 우리 해저에서 수중 광물을 채굴할 독점권을 주는 숨겨진 조항들을 발견했어요. 아름다운 프레젠테이션이지만 밑에 추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요. 중국의 왕루이핑과의 회의는 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중국은 30년 동안 우리 항구 2곳을 임대하고 모든 선원들을 중국에서 훈련시키며 우리 해양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중국에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희는 또 다른 식민지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손을 묶을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강대국들은 그들의 도움에 대한 대가로 에콰도르의 큰 조각을 가져가고 싶어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마치 익사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마도 우리 같은 작은 나라들은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고요. 아마도 우리는 범죄자들이 우리에게서 훔쳐가는 것과 외국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카를로스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소식으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는 내일 저와 만나고 싶어하는 나라가 하나 더 있다고 말했어요. 한국이라고 했어요. 김성우는 제가 그 주에 만났던 다른 외교관들과는 전혀 달라 보였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젊었고 아마 30대였으며 어떤 상점에서나 살 수 있을 것 같은 단순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서류로 가득 찬 거대한 폴더들을 들고 다니는 대신 그는 거의 비어있어 보이는 작은 서류 가방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제 사무실로 들어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을 때 저는 약간 실망감을 느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의 대표들을 만난 후에 이 조용한 남자는 평범해 보였어요. 그는 조심스러운 영어로 자신은 한국 외교부 해상보안과 과장인 김성우라고 소개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다른 사람들처럼 위압적이지 않았어요. 그는 마약성과 불법어업으로 인한 에콰도르의 상황에 대해 들었으며 한국이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또 다른 불가능한 요구 목록을 들을 준비를 했어요. 저는 어떤 종류의 도움인지 물어봤어요. 피곤해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요. 김 과장은 작은 서류 가방을 열고 얇은 폴더 하나만 꺼냈어요. 그에 대한 모든 것이 다른 회의들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는 콜로라도라고 불리는 퇴역 해군 함정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나라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새로운 배는 아니지만 빠르고 잘 관리되어 있으며 연안 순찰 작업에 완벽하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에콰도르에 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눈을 크게 깜빡였어요. 준다고요? 그 단어가 제가 의도한 것보다 크게 나왔어요. 주다는 뜻인가요? 선물처럼요? 김 과장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네, 정확히 선물 같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대가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봤어요. 이것은 제가 일주일 내내 두려워했던 질문이었어요. 저는 숨을 참았어요. 김 과장은 마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가 방금 하늘이 녹색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를 응시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물어봤어요. 20년간의 기지 임대도 없고 독점 군사 계약도 없고 우리가 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통제도 없냐고 했어요. 김 과장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전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반복했어요. 그들은 또한 한국에서 우리 해군 장교들에게 무료 훈련을 제공하고 배에 대한 무료 정비 지원과 필요할 때마다 무료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에콰도르가 그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독립적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제 머리는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이번 주 모든 회의 후에 에콰도르의 조각들을 차지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나라들 후에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저는 뭔가 너무 좋게 들리는 것을 누군가가 제안할 때처럼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한국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물어봤어요. 진짜 함정이 뭔지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김 과장의 미소가 더 따뜻해졌고 일주일 내내 처음으로 저는 정치인이 아닌 진짜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해 주셨던 것이 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우면 진짜 친구를 만든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한국은 비즈니스 거래가 아닌 진짜 친구를 만드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세계 반대편에 있는데 왜 마약선에 대한 에콰도르의 문제를 신경 쓰냐고 물어봤어요. 김 과장은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더 진지하게 했어요. 그는 마약 카르텔이 해상 항로를 통제하면 결국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마약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든지 퍼진다고 했어요. 불법업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면 우리 모두가 같은 바다를 공유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들에게 독립성을 잃으면 모든 사람에게 세상을 덜 공정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일주일 내내 처음으로 누군가가 이익이 아닌 공정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배를 실제로 볼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김 과장은 즉시 물론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다음 달에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콜로라도를 검사하고 해군 장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잠시 멈추고 저를 진지하게 바라봤어요. 그는 카스트로 양에게 한 가지 경고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수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한국이 너무 작거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더 많은 배와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크고 강력한 나라들만 신뢰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더 많은 배를 제안했지만 그것들을 통제하고 싶어 했던 다른 모든 회의들, 다른 모든 나라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물어봤어요. 김 과장은 나라의 군사력 크기보다 나라의 마음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만큼 많은 배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에콰도르를 우리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지는 절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키토의 불빛이 내려다 보이는 제 아파트에 앉아 잠들 수 없었어요. 다른 모든 나라들은 그들의 도움에 대한 대가로 에콰도르를 통제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저에게 더 많은 배,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을 제안했지만 그들 모두 실제로 주도권을 잡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한국은 완전히 다른 것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어요. 그것은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워 보였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만약 정말로 우리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나라가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자정에 커피를 만들고 창가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에콰도르의 미래를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처음으로 저는 실제로 진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3개월 후 저는 에콰도르 최대 항구 도시인 과야킬의 부두에 서서 우리의 새로운 배가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콜로라도호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크거나 반짝이는 선박은 아니었지만 그것에 대한 뭔가가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집을 지킬 준비가 된 충실한 경비견처럼 강하고 믿음직해 보였어요. 마리아 산토스 함장이 제가 그녀 얼굴에서 본 것 중 가장 큰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에콰도르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해군 장교였고 한국에서 3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막 돌아왔어요. 그녀는 흥분으로 빛나는 눈으로 한국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학생이나 고객이 아닌 가족처럼 대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배를 조종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수리하는 방법,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심지어 다른 장교들을 직접 훈련시키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에서 따뜻한 기분을 느꼈어요. 이것은 다른 나라들이 제안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콜로라도호는 단순히 배가 아니었어요. 우리 바다를 위한 완전한 보안 시스템을 얻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불법 선박을 발견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 가장 빠른 쾌속정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엔진, 그리고 키토에 있는 우리 연안 지휘센터와 직접 연결되는 통신 장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부분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가장 좋은 부분은 그 배가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조건 없는 나라들 간의 진정한 우정이었어요. 콜로라도의 첫 번째 큰 시험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왔어요. 우리 정보 장교들이 저에게 제 혈액을 차갑게 만드는 보고서들을 가져왔어요. 대규모 마약 밀매 작전이 우리 바다를 통해 거대한 화물을 이동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몇 척의 쾌속정이 아니었어요. 여러 나라의 갱단들과 우리에게서 훔쳐가는 불법 어선들을 은밀히 도와온 부패한 관리들이 관련된 전체 범죄 네트워크였어요. 저는 그들이 첫 번째 임무를 위해 떠나기 전에 콜로라도 승무원들 앞에 서 있었어요. 그들의 결연한 얼굴들을 바라보며 저는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어요. 희망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이것이 에콰도르가 자신의 바다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우리의 기회라고 말했어요.
더 큰 나라가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다음에 일어난 일은 우리의 가장 터무니없는 꿈에서조차 누구도 상상했던 것보다 더 성공적이었어요. 콜로라도의 속도와 첨단 장비는 우리 선원들이 마약선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는 보급선과 통신, 네트워크까지 잡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단 일주일 만에 그들은 수년간 우리 바다에서 훔쳐가고 있던 전체 범죄 조직을 파괴했어요. 국제뉴스 기자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CNN의 헤드라인은 작은 나라, 큰 승리 에콰도르의 해상 승리라고 읽혔어요. BBC는 에콰도르가 어떻게 자신의 바다를 되찾았는가라고 썼어요. 심지어 다른 나라의 범죄자들까지도 콜로라도가 그곳을 순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바다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서 나왔어요. 그들의 도움에 대한 대가로 에콰도르의 거대한 조각들을 요구했던 바로 그 외교관들이 이제 한국의 접근 방식을 칭찬하고 있었어요. UN 해상보안관리가 뉴스에서 이것이 국제협력이 작동해야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에콰도르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고 에콰도르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했어요. 곧 다른 작은 나라들이 한국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비슷한 파트너십을 요청했어요. 한국의 조건 없는 우정 모델이 연못의 물결처럼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 사무실에서 뉴스 보도를 지켜보면서 저는 역사책에 쓰여질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권력과 통제 대신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나라들 간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관계의 탄생이었어요. 3개월 후 저는 에콰도르 최대 항구 도시인 과야킬의 부두에 서서 우리의 새로운 배가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뭔가가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3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막 돌아왔어요. 그들은 배를 조종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수리하는 방법,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심지어 다른 장교들을 직접 훈련시키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다른 나라들이 제안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우리 바다를 위한 완전한 보안 시스템을 얻는 것 같았어요. 조건 없는 나라들 간의 진정한 우정이었어요. 우리 정보 장교들이 저에게 가져왔어요. 대규모 마약 밀매 작전이 우리 바다를 통해 거대한 화물을 이동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부패한 관리들이 관련된 전체 범죄 네트워크였어요. 그들의 결연한 얼굴들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들에게 이것이 에콰도르가 자신의 바다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우리의 기회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다음에 일어난 일은 우리의 가장 터무니없는 꿈에서조차 누구도 상상했던 것보다 더 성공적이었어요. 콜로라도의 속도와 첨단 장비는 우리 선원들이 마약선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는 보급선과 통신, 네트워크까지 잡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들은 수년간 우리 바다에서 훔쳐가고 있던 전체 범죄 조직을 파괴했어요. CNN의 헤드라인은 작은 나라, 큰 승리 에콰도르의 해상 승리라고 읽혔어요. 우리 바다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국의 접근 방식을 칭찬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국제협력이 작동해야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에콰도르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고 에콰도르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했어요. 곧 다른 작은 나라들이 한국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비슷한 파트너십을 요청했어요. 저는 역사책에 쓰여질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권력과 통제 대신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나라들 간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관계의 탄생이었어요. 1년 후 저는 뉴욕에 있는 UN 총회 앞에 서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설을 하려고 했어요. 거대한 홀은 193개국의 대표들로 가득 찼고 모든 사람들이 에콰도르가 어떻게 해상 보안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자랑스럽고 자신감도 느꼈어요. 저는 마이크를 통해 제 목소리가 명확하게 전달되며 존경하는 대표님들이라고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마약선으로 인한 에콰도르의 위기, 우리를 통제하고 싶어 했던 모든 강대국들과의 회의, 그리고 한국의 예상치 못한 진정한 파트너십 제안을요. 저는 계속해서 콜로라도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우리 바다를 보호해왔다고 말했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 바다를 통한 마약 밀매는
85% 감소했다고 했어요. 불법업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에콰도르가 자신의 바다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했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진짜 성공은 에콰도르의 보안만이 아니라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협력의 종류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강대국들이 작은 나라들을 약하고 의존적으로 만드는 대신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이 우리의 우정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통제와 조건이 아닌 도구와 지식을 주었다고 했어요. 제 연설 후에 수십 명의 외교관들이 저를 둘러쌌고 모두 한국의 파트너십 모델에 대해 질문했어요. 몇몇 나라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웃 나라들과 비슷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단순하게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가 약속을 지켰다고 했어요. 한국은 정말로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는 에콰도르도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 아이디어가 다른 나라들로 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김 씨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대답하며 물에 반사되는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는 보스들이 충분하다고 했어요. 정말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친구들이라고 했어요. 에콰도르 모델이 도쿄에서 런던까지 정부 건물에서 논의되고 있었어요. 작은 나라들은 의존성 대신 진정한 파트너십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더 큰 나라들은 더 작은 나라들을 다루는 방법을 제고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콜로라도는 2척의 추가 배들과 합류했어요. 비슷한 파트너십을 요청한 다른 남미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선물이었어요. 우정의 네트워크가 바다를 가로질러 퍼지고 있었고 모든 사람을 위해 바다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때때로 가장 강력한 선물이 가장 작은 포장에서 나온다는 것과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끌어올리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나라들이 사람들처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어요. 산토스 함장은 콜로라도의 브리지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다는 고요했고 어선들은 안전했으며 에콰도르의 바다는 마침내 자유로웠어요. 우정에 대한 그의 할아버지의 지혜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요.